네, 신년 특집으로 진행되는 2017년 서울시 정책과 비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바로 복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서울시의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 사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승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 위원장님, 2017년 작년에 통과됐죠? 네. 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작년에 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심의해서 평가하셨습니까? 예, 서울시의 복지 예산은 그동안 계속 증대해 왔습니다. 네.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4조 3천억이었던 예산이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은 8조 7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두 배로 뛰었네요. 예,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복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네. 그런데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문제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는 네. 서울시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같은 방향성을 견지한 것 같은데 네. 확대된 복지 인프라 혹은 확대된 복지 예산에 맞춰서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을 둬서 좀 예산을 복지 심사했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 예산안 검토를 많이 하셨다. 예를 들면 네. 뭐 보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걸 통해서 네. 서비스 질을 좀 높이는 이런 방향에 중점을 좀 두고 네. 그리고 기존의 복지 서비스가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복지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행정력이 발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또 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이런 걸 네. 통해서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쪽이라든지 또는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걸 통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네.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자, 연구원님, 지금 박영수 위원장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2017년 서울시 예산의 복지 분야는 네.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 예.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하여튼 편성하고 또 평가하시고 심의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한 방향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 전체 예산이 407조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은 100조 원을 이제 넘기고 그 증가율이 아주 둔화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의 여력이 이제 부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마련해야 되는 복지 예산의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점에서 서울시 자체의 맞춤형 예산, 색깔 있는 예산을 많이 주문하고 통과시킨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 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 예, 의회에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못하신 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과정 중에서 네. 서울시 이번에 예산 심의 예결위를 통해서 갈등이 좀 있고 또 증가를 또 시키는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의 삭감과 증액이 서로 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예산 삭감이 있었어요? 어떤 분야를 삭감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이렇게 뭐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삭감을 했고요. 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1,650억 원이 있는데 네. 이 예산을 과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한 공공 서비스 부분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에서는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이제 투입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예결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확충하는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해서 그 1,655억 예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낸 X 그대로 의결된 거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님이 증액된 예산도 있다 그러는데. 예, 뭐 보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뭐 지금 저출산 문제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을 굉장히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네.
2018년도까지 1,000개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150개를 했고 작년엔 300개, 네. 그리고 이제 올해 300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의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네.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이 네.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좀 더 확대하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걸 좀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아이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보조교사를 한 명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또 한 명의 보조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명 1+1 지원 사업 예산 49억 원을 의회에서 증액해서 이번에 네, 하여튼 중점적인 확정했습니다. 어떤 네. 거는 하나하나 좀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연구원이 지금 박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감액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예, 예. 그건 잘한 건가요? 맞습니까? 예, 잘한 거고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국공립 어린이 그 집을 바라는 부모님들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 욕구를 채우기에는 지금 현재 증가 속도가 아주 미진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노력이 이제 좀 빛을 발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에 걸맞게 또 상임위원회와 그러나 이제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양성화시켜서 좀 더 보육의 질을 올리는 일에도 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현재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는 것이 이제 일단 공간이라든가 재정 소요가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좀 속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먼저 첫 번에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여기서 심의한 것이죠. 서울시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거고요, 네. 그죠? 예. 그냥 시청자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다 정책을 펼쳐 나가는 집행하는 걸로. 예.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육 환경 개선 문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예. 국공립 어린이집 요거 얘기하셨군요. 네. 그 교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지금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한 6월 기준으로 16.2%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개를 확충하면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될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인 부분들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의 그렇죠. 예. 처우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심의한 데서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은 네. 교사들이 뭐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휴가를 갈 때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쉬지도 못했겠네요. 네, 마음대로 쉬고 또 교육받고 휴가 갈 네. 수 있도록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예산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보조교사,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조교사를 확대하는 지원 예산도 좀 확보를 했고요. 자, 결합돼서 결국 연결된 얘기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이러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계속 눈에 지적된 부분인데요.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자기 직무에 좀 만족하고 그래야지만이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는데요. 지금 2014년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그 인건비가 공무원 평균 임금의 9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해왔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올해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아주 오랜 수건이었던 단일 임금 체계가 최종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통과시킨 건가요? 예산으로. 예산으로? 예, 서울시
근무하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들이 뭐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 어디서 종사를 하든지 간에 네. 동일한 임금 체계를 적용받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사들도 공무원 수준의 복지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복지 포인트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1년에 뭐 이제 25만 원씩의 네. 복지 포인트를 뭐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관련 예산을 좀 확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휴가 제도를 이번에 또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사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가 그래도 나름대로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중앙의 임금 테이블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네.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의 8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갭이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 계속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또. 네, 그래서 그 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계속 증액을 해서 수당 형식으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연구원님은 지금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예. 그 단일 임금 체계라든가 이 사회복지 종사 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분명히 네.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애초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제 복지 제도를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의 시선은 네. 조금은 이제 불만의 요소들은 이제 체감이 좀 적다. 그거는 뭐 예, 원인도 이런 부분이 인정하셨어요.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복지 종사자들 중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혹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사실 예산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그만큼의 수혜로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는 늘어나는 이제 복지 예산이 인력이나 조직을 늘리는데도 이제 많이 쓰여야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수혜 프로그램 정책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늘어나고 있는 인력과 조직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예산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도 이 제도라든가 시스템에 예산이 적절히 투여돼서 이제 관리를 통해서 이게 수혜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예, 타당한 지적인데요. 근데 네. 사실 그동안에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복지사들이 스스로가 자긍심과 어떤 네. 만족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실제 바로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의 그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오랫동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 해서 이번에 그런 측면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을 좀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체감도가 좀 낮다. 그죠?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규모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좀 하죠, 얘기를. 자, 그리고 이제 그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 사업으로 예산 심의 때 기준을 삼으셨다 그러는데요. 그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나요, 이번에? 네. 그 지금 이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서울시 그 서비스로는 301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301 네트워크 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보건과 의료와 복지라고 하는 세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라는 건데요. 그동안에 시립병원들이 서울시에 한 연간 뭐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전엔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그 체감도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시립병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시민들을 발굴하게 되면 그 발굴된 시민을 이렇게 그 진단을 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건강증진센터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고 또 큰 치료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시립병원에 이송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그 모금된 그 돈으로 치료비도 이렇게 대신 내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나서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도
예를 들면 병원의 사회복지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도 해나가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서울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병원이 서울 시내에 13군데인가요? 네네. 13군데 있죠. 의료진이라든가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겠죠? 예, 의료 장비나 또 의료 인력들은 지금 네. 많이 확충이 돼서 네.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강북 쪽에 많이 있습니까? 강남 쪽에 많이 있습니까? 시립병원 쪽이? 지금 이제 강북 쪽에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정신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교외 외곽에 아. 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민들은 병원 가기 참 어려워요, 정말. 그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또 병원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시립병원이라든가 국립병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 정책은 어떻다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대표적인 어떤 권역별 중심 축을 형성해서 의료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립병원이 강북에는 서울의료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남권 쪽에는 서남병원이라고 네. 이제 이대 목동병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 그리고 네. 강남은 지금 보라매 병원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권역별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다. 네, 그렇게 서울시가, 네. 노력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또 많은 지원도 정책적인 해주고. 예, 뭐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연구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건 같은 경우도 사실 중앙 정부가 하는 역할이 워낙 또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서울시는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그런 지적을 조금 했었는데요. 인력이나 이제 조직은 지금 어떤 수준을 높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수혜자들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업들을 더 늘려가고 프로그램을 이제 늘리는 부분이 네.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예를 들자면 뭐 보호자 없는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대단히 높잖아요. 이런 사업들 같이 이제 인기가 있거나 수혜자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도를 좀 높이고 네. 예산도 늘리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될 주제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또 이제 그 사각지대 문제하고 그다음에 건강 소외계층 얘기가 나와서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자 문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그 지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뭐 부도를 당하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면 생활비라든지 또는 주거비라든지 이런 또는 뭐 의료 관련한 이제 의료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긴급 복지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좀 확대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특히 이제 보훈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나이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시겠죠. 지금 네. 뭐 최저 생계비 이하의 여건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이 그런가요? 지금? 뭐 참전용사도 월남전, 그러하고 전쟁. 월남전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활보조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네. 좀 확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그 보훈 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네. 5.18 혁명 민주유공자라든지 4.19 혁명 네. 민주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우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참, 같이 동일하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네. 월 5만 원씩의 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더 주시지 그랬어요. 월 5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그거는 예우수당으로 예우수당으로?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기존에 받았던 분들과 동일하게 그동안에 좀 받지 못했던 분들한테 네. 같이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뭐 정말 늦게나마 그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외에도 2017년에는 그 3.1운동과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박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엄청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만큼 이 복지 관련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예산 포지션도 상당히 크죠. 지금 네. 8조 정도입니까? 서울시 예산이 29조, 30조에 가까우니까 8조 30%. 9천억 원 정도 네, 됩니다. 30%가 넘나요? 복지 예. 관련 지금 예산이? 33.3%를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복지 관련 예산에 사실 배정을 하는 건데 그만큼의 연구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만큼의 또 이 체감 효과랄까 시민들한테는 크게 전달 물론 이제 뭐 중앙정부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왜 그러는 건가요, 의원님?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전달 체계 문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점검 이런 게 네. 좀 필요하다고 봤었고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요즘에 동주민센터가 차통 사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복지 서비스에 대한 네. 만족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가장 원천적으로 큰 문제는 전체 8조 7천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4조가 넘는 예산이 거의 경직성 경비,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뭐 기초수급 급여라든지 네. 아니면 노인들의 기초연금 또 무상보육 관련한 보육료 관련한 예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4조가 넘는 걸 차지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다양한 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용 어떤 예산이 아무래도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또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복지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건 또 쓰는 일이고, 그죠? 그렇죠. 버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아마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연구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이제 받기 시작하게 네. 됐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사회복지 예산 때문입니다. 일단 중앙정부 아까 4조 원이 넘는 돈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지방정부 이관해서 시키고 있는 경직성 경비의 예산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여전히 지방정부에 앞으로 더 부담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텐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복지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민간 경제 시스템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영역들을 이제 공공부문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이 앞으로 더 알겠습니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그럼 복지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겠어요. 중앙정부에서는 펑펑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몇 년째 계신 상임위가? 제가 8대 때 2년 했었고요. 네. 이번에 다시 이제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떻게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 복지 관련해서 네, 위원장으로서. 예. 지금 뭐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네. 보면 뭐 이렇게 지역별로 계층별로 복지 격차, 건강 격차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 해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좀 균형감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 의료의 방향이 치료 중심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체 그 네. 의료기관들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좀 더 관심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양수 위원장 그리고 이승주 연구원이었습니다.